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는 게 지루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걸 알지만 정작 그 사실을 잊고 살죠. 당신을 죽이지 못한 일이 결국 당신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심리 법칙. 이 책을 읽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불교에는 죽음을 향해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그 말처럼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 순간 죽음의 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죽고 사는 것이 없으면 인생도 없다. 지구상에서 죽음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죽음은 짙은 안개나 그림자처럼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 죽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하나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핑계로 죽음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쫓기는 타조가 머리를 모래 속으로 숨기고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 어느 상사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물이 말라버린 못에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제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다하지 못할 것이니 모든 계획이나 야심을 내려놓자. 만약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죽음을 생각해보라. 죽을 만큼 두려운 죽음. 옛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너무 슬픈 나머지 아이의 시체를 안고 혹시나 아이를 다시 살릴 약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백방으로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집 앞에서 만난 한 노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그분이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요. 노인이 말한 사람은 바로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였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석가모니를 찾아가 아이를 살릴 약을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확실한 명약을 알고 있는데 그 약을 만들려면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된다고 했다. 그녀는 곧바로 수많은 집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수소문해 보았지만 결국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다. 어디든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그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얼마 뒤 그녀는 아이의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석가모니를 찾아갔다. 석가모니가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말한 물건을 찾았느냐? 그녀는 그것을 찾지 못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벽에 걸려있는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다. 무릇 모든 생물은 저 등불처럼 살 때도 있고 멸할 때도 있느니라.
석가모니는 정말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명약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다. 그는 죽음의 일상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고통은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 라고 말했다. 인간에게는 삶의 본능은 물론이고 죽음의 본능이 있다는 사실 또한 누구나 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말하면 인간의 고통은 어디나 존재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여러 지식을 배우며 다양한 경험들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인생이라는 커다란 건물을 완성한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 일이 언제 누구에게 벌어질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심연으로 내던지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도 없이 외로움과 시련을 견뎌야 할지 모른다. 이처럼 막강한 적 앞에서 우리는 논쟁을 벌이거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나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그렇게라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 도망가려는 것은 죽음이 죽을 만큼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중년의 수 아주머니는 원칙을 중시하는 능력 있는 공인회계사다. 어느 날 그녀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주저하다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원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책임감도 강했는데 어쩌다가 마약에 빠져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 아주머니는 그런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꼬박 나흘이나 쉬지 않고 울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으며 회사도 결근했다. 그녀가 일을 쉰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아들 걱정에 더욱더 괴로웠다. 그녀는 아들이 낡아빠진 옷을 걸치고 온통 썩어빠진 치아를 드러내며 다갈색의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마약을 미친 듯이 흡입하다가 결국 어느 하수구 옆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녀석은 마약 때문에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하염없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은 정말 작은 천사 같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며 그녀는 마치 의사를 추궁하듯 물었다. 정말이지, 이건 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 녀석은 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인생을 보란듯이 파괴했어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난 아들에게 안 해준 것이 없어요. 아들이 힘들지 않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길에 벽돌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써가며 깔아주었다고요. 최상의 교육은 물론이고 테니스며 피아노며 승마까지 가르쳤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 있어요? 만약 내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닐 거예요. 그녀는 친구들의 성공한 자녀들을 생각하면 질투가 나서 견디기 어려웠다.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녀 스스로가 정확한 사실을 깨닫도록 충고해 주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하수구에 빠져 죽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일로 목숨을 잃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아들은 이미 마약을 끊는 일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매달 일주일 정도는 집으로 돌아가 요양을 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은 상태였다. 상담을 하면서 의사는 마약에 빠진 아들의 문제보다 그 어머니의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왜 아들은 어머니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을까? 듣고 보니 수 아주머니의 남편은 가정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인물이었다. 아들은 물론 아내에게도 큰 애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아들의 성공에 걸었다. 그런 그녀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수많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 인생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의사의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그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마약에 빠진 아들이 그런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의사는 무심코 아주머니 목에 감겨있는 붕대를 보고서 무슨 일이냐며 별 생각 없이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최근 목에 주름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며 슬쩍 말끝을 흐렸고 얼른 아들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러나 의사는 어떤 실마리라도 잡은 것처럼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캐물었다. 수술 얘기를 좀 더 듣고 싶네요. 왜 그런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마음먹으셨어요? 좋아요. 얘기할게요. 통안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 내 몸 여기저기에 흔적이 남더군요. 가슴, 얼굴, 그리고 늘어진 내 목에도 말이에요. 주름살 제거 수술은 내가 나에게 준 회갑 선물이에요. 회갑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 제 회갑이었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핵심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저도 당신의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마약을 끊는 과정에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꽤 흔한 일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왜 그 고통을 꽉 쥐고서 놔주지 않나요? 제 생각에 당신의 걱정은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단지 그 걱정이 아들 문제로 옮겨간 것뿐이죠. 수 아주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수많은 걱정거리는 결국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이에요. 아마도 당신의 회갑과 관계 있을 겁니다. 회갑이 다가오자 당신은 늙는다는 사실과 죽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고민했을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인생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특히 아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는 그런 고민들이 더욱 깊어졌을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녀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곧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든 세월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나흘 동안 잠시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아들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난 기분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수 아주머니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보다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었고 아들에 대한 그녀의 지나친 기우도 기적같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녀의 고민은 결국 마약에 빠진 아들이 아닌 자신이 겪게 될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거울 앞에 서서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을 확인한 순간 죽음은 서서히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했고
생명을 다한 몸뚱어리를 어떻게든 다시 돌려놓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수술만으로는 세월을 되돌릴 수 없었다. 대신 장성한 아들이 멋지게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려 했지만 그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결국 죽음을 피하고자 했던 자신의 두려움이 실패한 아들에 대한 걱정과 질책으로 옮겨가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죽음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사그라지고 사라져야 하는 세상이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순간이다. 이것은 2년 전에 일어난 일로 그때 나는 만 19살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차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 가는 도중에 시내 중심의 한 교차로 앞을 지나게 되었다. 나는 잠시 차를 멈추고 양쪽을 살펴보았다. 마침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기에 나는 얼른 기어를 변속하고 속도를 냈는데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 나서는 눈이 따가울 만큼 밝은 빛이 내 시야에 들어오더니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쌩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큰 굉음과 함께 차의 한쪽 면이 세게 부딪혔고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둡고 폐쇄된 공간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지면에서 2미터 정도 붕 떠올랐다가 사고 지점에서 약 4미터 정도 떨어진 바닥으로 추락했다. 충돌할 때의 진동도 그제야 겨우 사라졌다. 나는 차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았고 사람들이 내 친구를 차 안에서 끄집어내는 모습과 잔뜩 놀라서 겁을 먹은 친구의 얼굴도 보았다. 그리고 내 몸을 보았는데 그 느낌은 정말이지 이상했다. 무의식 중에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나를 부서진 차량에서 꺼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내 다리는 부러진 채 질퍽하게 흐른 핏물에 잠겨 있었다. 위 살해자는 교통사고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경험을 했다. 이번에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에서 경험한 살해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자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과 삶의 모든 추억이 통로 끄트머리에서 반짝거렸다. 그것들은 평소에 늘 보던 형상은 아니었으며 마치 생각을 재현하는 것 같았다.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서 갑자기 나타나긴 했지만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번쩍거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한 모든 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생각났고 내가 잘못한 일들이 생각났다. 어렸을 때 저질렀던 황당한 일을 보고 부모님의 느낌을 생각하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들었다.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고 해보지 못한 일들도 해보고 싶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든 아니든 간에 저승문 앞에 한번 갔다 왔거나 주위 사람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부활한 후에 인생의 질적인 변화를 새롭게 느끼고 완전한 새 삶을 살아간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일이 결국 당신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만큼 죽음이란 사람들을 각성하게 만든다. 진정한 죽음에 따끔한 경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 죽음 상태에 놓여 정해진 패턴에 따라 살아있는 송장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는 학교에 다니고 커서는 일자리를 구하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안 별장이나 2대의 자동차를 꿈꾸고 휴일에는 친구와 놀러 다니다가 나이 들어 은퇴를 준비한다. 이처럼 우리 삶은 너무 단조롭고 자질구레하여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며 깨알처럼 작은 일에 쓸데없이 감정과 정력을 낭비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음 식사 때는 무얼 먹고 내일은 무얼 입을지를 최대 고민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도 한다. 그중 다만 몇몇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평생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일까? 타인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에 깨어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도 1초 뒤에는 에이, 나중에 다시 고민하지 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렇지만 당신과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물리학도 당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 매번 원자가 상호작용을 하면 원래의 소립자는 파괴되고 새로운 소립자가 생산된다. 다음 원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한다. 뜬구름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영원히 기한도 없고 항상 혁신적인 실체를 끊임없이 창조해낸다. 그런데 당신은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깊게 고민하지 않고 미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며 질질 끄는가? 1년 4계절, 날씨, 하루의 시간. 이 책을 읽는 동안 집안의 빛, 길을 걸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갔던 곳, 예전 신념들, 그중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음 1초가 인생의 마지막 1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진짜로 죽음이 찾아와 그 끔찍한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만약 평생토록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 싫다면 또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떠올리기 싫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여기, 이곳, 그리고 당신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